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는 좋은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방금 전 들으신 분은 인플루언서 개비 곤잘레스였어요. 그녀는 며칠 뒤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이자 보이밴드 가수인 잭 에이버리를 살해하려는 음모로 체포되기 전에 남자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었죠. 그녀의 아버지와 전 남자친구도 공경에 처했지만 하지만 혐의를 받는 청부 살인범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왜 이 사건이 생각보다 더 복잡한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는 안자네트 레비입니다. 여기는 Raw and Crime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틱토커 개비 곤잘레스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개비의 전 남자친구 잭 에이버리를 죽이려 했다는 음모에 관한 이야기에는 새로운 반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 모두의 이름을 이름으로만 부를게요. 왜냐하면 이 음모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이에요. 개비 곤잘레스는 유명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틱톡에서 인기가 많아요. 좋아요. 먼저 플로리다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플로리다 토박이니까요. 그리고 5년 전에 이사를 갔어요. 하지만 개비는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공유해요. 이 릴에서는 배란 중에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프리블리딩을 하면서 제 몸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 생리용품은 터무니없이 비싸요. 생리용품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게다가 거의 모든 생리용품, 심지어 유기농 제품에도 화학물질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개비가 생리 중일 때는 완전히 자연스럽게 지내요. 여성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죠. 그녀의 SNS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개비는 전직 Why Don't We 보이밴드 멤버 잭 에버리와 사이에 7살 차이난 딸이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는 법원 문서에 따르면 좋지 않게 끝났어요. 그리고 어린 딸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가 2020년부터 큰 논쟁거리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수사관들은 가비의 아버지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곤살레스가 이 분쟁에 매우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해요. 그는 개인 상해 사건을 많이 맡고 있어요. 이제 가비와 그녀의 아버지 프란시스코 그리고 가비의 전 남자친구 카이 코드레이는 2020년, 2021년, 2022년에 함께 공모해서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 잭 에이버리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비가 딸을 온전히 자기 혼자만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요. 프란시스코는 맞춤 정장을 노란색 교도소 수의로 바꿔 입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검사들은 프란시스코가 자금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프란시스코가 잭 에이브리를 미행하도록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양육권 분쟁에서 그를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을 찾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데 지방검사 사무실에서는 곤살레스 가족 단체 채팅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프란시스코가 잭 에이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방검사 사무실 소속 형사가 선서 진술서에 이렇게 썼어요. 2021년 3월 22일의 한 대화에서 프란시스코는 바르카에게 전화해 너무 이르다는 법은 없어 라고 썼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후 증거에서 가브리엘라 곤살레스와 카이 코드레이가 더스틴 바르카를 잭 에이버리를 협박하도록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더스틴 바르카는 MMA 파이터예요. 그는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어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계획이 나중에는 잭에 대한 약점을 캐내고 겁을 주는 것에서 훨씬 더 사악한 일, 즉 살인으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수사관들에 따르면 2021년 4월 프란시스코는 개비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카이 코드레이에게 $10,000를 보내 카이가 다크웹에서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검사에 따르면 그 돈은 웹 개발 서비스 비용으로 위장되었다고 해요. 검사는 코드레이가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청부 살인업자에게 지급하려 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2021년 6월 수사관들은 프란시스코가 카이에게 또다시 $4,000를 보냈다고 말해요. 2021년 6월 5일 코드레이는 사이트 위스퍼러 사업을 통해 프란시스코 곤잘레스에게 $4,000 인보이스를 보냈고 프란시스코가 이후 그 금액을 지불했다고 해요. 그 청구 내역은 소 한 장을 통해 확보한 프란시스코의 은행 기록에 나와 있어요.
코드레이는 나중에 자신이 실제로 웹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인보이스의 목적이 위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어요. 법원 기록에 따르면 추가로 $4,000 가 전문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고, 카이는 리자드 킹 69라는 가명을 사용해 다크웹에 접속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청부살인업자는 사실 진짜 청부살인업자가 아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그는 G맨, 연방요원, 경찰, 그리고 진짜 FBI 요원이었어요. 맞아요. 검사 측에 따르면 카이가 다크웹에서 대화했던 사람과 프란시스코가 나중에 암호로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은 살인 청부업자로 위장한 FBI 비밀 요원이었어요. 수사관들은 2021년에 있었던 위장 수사 중인 FBI 요원과 프란시스코의 녹음된 대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2022년 10월에 수사관들은 카이와 게비가 녹음된 통화에서 그 계획과 자신들이 들통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공동 약역 중이에요. 저는 아이의 병원 예약, 치과 예약, 그리고 치료 예약을 챙기고 있어요. 잭 에이버리에 대한 청부살인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어요. 게비는 2년간의 공백 후에 다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체포되기 며칠 전 게비는 인스타그램에 남성들에 관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남자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죠. 보이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그는 영원히 그 모습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알아요. 그게 정말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항상 성장하고 적응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예전의 자신을 다시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정말로 매일매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면서도 자신의 본 모습을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있죠.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얘 정말 안 변해요. 이번 주 초에 게비 곤잘레스가 살인 미수, 살인 교사, 그리고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프란시스코와 전 남자친구 카이 코드레이도 기소됐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게비의 전 남편 코디 클레이번이 프란시스코가 잭 에이버리가 죽으면 더 저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수사관들에게 게비가 잭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했으며 비트코인으로 청부살인 대가를 지급하는 계획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목격자는 게비가 잭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처럼 보이길 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잭 에이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음모를 이미 연방 수사관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잭은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명이 체포됐다고 올렸습니다. 그중 1명은 제 딸의 어머니입니다. 수년 동안 저와 제 가족은 극심한 대중의 감시, 거짓된 비난, 그리고 저희의 인격과 명성에 대한 매우 고통스러운 공격을 견뎌왔습니다. 그 기간 내내 저는 법적 절차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을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제 모든 관심은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단독 양육권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녀를 위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이 과정 내내 저를 지지해준 가족, 친구들, 법 집행기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를 지지하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실을 추구하세요. 더 논의할 부분과 밝혀질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저는 세스 주커먼을 모시고 싶어요. 그는 뉴욕에 있는 주커먼 법률그룹 소속의 형사 변호사이다 전직 검사입니다. 세스 씨,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양한 자극적인 혐의들이 있고 선정적인 내용도 많고 그녀는 인플루언서이고 그는 보이밴드 가수라는 점도 있죠. 네, 정말 자극적인 혐의들이 많이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자극적인 혐의가 많고 가족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로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는 문서들을 보면 이 모든 일이 2020년,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일부는 2022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크웹에 접속해서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연방당국과 LA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아버지가 자금책이에요. 그리고 가비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소를 안 한 거죠? 이제 2026년이잖아요. 연방당국이 2022년에 전자기기에 대해 수색영장을 집행했고, 다크웹과 녹음 파일에서 꽤 괜찮은 증거를 확보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방 당국은 여기서 체포하거나 가비와 그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연방 기소를 시작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2년 수사가 끝난 후 어느 시점에 연방 당국이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를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넘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들을 다시 인터뷰하며 사건을 연방이 아닌 LA 카운티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있은 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 이해로는 연방 당국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연방 차원에서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셰리프국은 다시 LA 카운티 지방 검찰청에 넘긴 걸로 압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면 개비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새로운 남편, 코디 클레이본이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영장을 집행했어요. 연방 수사관들이 개비와 함께 살던 집에서 전자기기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걱정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건에 그에게서 나온 진술들이 있다는 걸요. 고소장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그들이 증인들을 협조하게 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증거를 보강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이런 문자 메시지, 다크웹에서의 소통, 주고받은 금전거래, 그리고 소위 청부살인범에게 보낸 돈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코디 클레이버는 협조 중이며 진술서에 따르면 매우 치명적인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는 수사기관에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양육권을 얻는 데 집착했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딸의 양육권이요. 그리고 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가 깊이 관여했고 아버지도 깊이 관여했으며 그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클레이버는 그 가족이 양육권을 얻고 잭 에이버리를 딸의 삶에서 배제하는 데 집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에이버리가 죽으면 더 저렴할 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발언입니다. 물론 이제 형사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건 말이지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변호 논리이기도 하죠. 양육권 분쟁이 격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내 배우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배우자가 다치거나 상처 입었으면 내가 더 나을 텐데. 혹은 내가 아이들을 데려가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협이 실제로 범죄 행위가 되려면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 개비 또는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어떤 행동이 카이 코드레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거나 그가 죽으면 우리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말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실행 행위란 프란시스코 곤잘레스가 개비의 전 남자친구인 카이 코드레이에게 $10,000를 보내서 다크웹에서 청부살인범을 고용하기 위해 가짜 인보이스 같은 걸 이용했다는 혐의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4,000를 더 보내서 아마도 전문가, 정말 뛰어난 청부살인범을 고용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문서에는 그 사람이 사실 FBI 요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고소장엔 공모를 위한 34개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적혀 있어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미장 수사관에게 돈을 지불한 것이고 또 그녀의 아버지가 카이 코드리에게 돈을 보낸 것, 그리고 카이 코드리가 그 돈을 암호화폐로 보낸 것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청부살인범과 공모 진행을 위한 명백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술이나 협박을 넘어서 살인 공모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들로 이어집니다. 잭 에이브리는 2025년에 바로 작년에 한 팟캐스트에서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연방 요원들이 집에 와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당신이 검사였을 때 법 집행기관이 와서 이봐요. 우리가 보기엔 잭 에버리라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제공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에게 알려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상황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위협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잭 에이버리는 2025년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법 집행기관이 2021년이나 2022년쯤에 그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요. 그래서 그는 몇 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집을 나가지 않았고 무서워서 딸과 함께 지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필요하다면 경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 그에게 경호를 제공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저 수사를 계속하면서 그에 대한 위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시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곤살레스 가족을 감시하면서 추가 행동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고용된 청부 살인범은 잠복 중인 법 집행 기관 요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고용하려던 사람이었다면 실제로 위협이 실행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잠복 요원이 위협을 실행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비와 그녀의 아버지 프란시스코 그리고 카이,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깨달아야 했을 거예요. 특히 연방 요원들이 찾아와서 전자기기 내놓으세요. 영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말이죠. 그들도 이제 끝났다는 걸 알아차려야 해요.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 일에 대해 사실상 유죄라면 이제 우리가 잡힌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계속 지내온 것 같아요, 그녀는. 제 말은 그녀가 틱톡을 2년 동안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영상 중 하나에 따르면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서 인스타그램에서 영상도 올리고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공동 양육을 하지만 그녀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요. 제 말은 그녀는 밖에 나서서 활동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연방 조사는 몇 년씩 걸립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전자기기에 대한 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지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지 기소로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여기서는 4, 5년 후 기소된 사례를 말합니다. 즉, 그녀는 한동안 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분명히 계속해서 수입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형사 변호사 비용도 분명히 내야 했죠. 그래서 그녀는 사건이나 수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을 벌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분명 어느 시점에서는 그녀의 변호사들이 수사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계속 살아가야 하고 틱톡이나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인 프란시스코는 변호사이고 올랜도 지역, 아마도 세미놀 카운티에서 개인 상해 사건을 많이 맡는다고 해요. 알다시피 그는 정말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제 그는 이런 혐의로 감옥에 있어요. 양육권 문제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양육권 문제는 정말 격해지죠. 우리는 다른 사건들에서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건으로는 플로리다의 아델슨 사건, 오하이오의 파이크 카운티 살인 사건이 있어요. 아마 그들이 주장할 것은 이런 감정들이 결국 폭발해서 이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겠죠. 그래요. 양육권 다툼 중에는 감정이 너무 격해지고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죠. 분명히 그는 딸을 사랑했고 딸이 잭 에버리와의 양육권 분쟁에서 딸을 돕기 위해 뭐든지 하려고 했어요. 그는 카이 코드리의 청부 살인범 수색에 자금을 지원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가 변호사라고 해도 치열하고 감정적인 양육권 싸움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행동을 제압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잭 에이브리가 마침내 이 일에 대해 입을 열었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에서 그는 자신과 가족이 대중의 감시, 허위 비난,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인격과 명성에 대한 매우 고통스러운 공격을 받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간 내내 저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딸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제 딸의 단독 양육권을 갖게 되었어요. 체포와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딸의 단독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년 동안 이런 일을 안고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비와 그녀의 가족에게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양육권 분쟁 중에는 늘 사실만은 아닌 말들이 오가곤 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격해지고 사람들이 혐의를 제기하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해요. 알다시피 진술서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고 양육권을 얻으려 하기 전에도 잭 에이브리에게 여러 가지 혐의를 제기하려 했던 일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잭 에이브리는 많은 거짓 혐의와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FBI가 몇 년 전 이 사건을 조사한다는 걸 알게 된 후 잭 에이브리는 자신의 삶을 살며 딸과 자신을 지키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체포 후 잭 에이브리가 단독 양육권을 요구해 당연히 얻었습니다. 잭 에이브리는 이 사건이 계속되며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자신과 딸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가면 잭 에이브리가 주문해야 하며 이는 잭 에이브리와 딸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자데이터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빨리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는 검사들이 게비가 잭이 죽었다는 증거를 원했다고 말한 거예요. 게비는 잭의 새끼손가락을 원했다고 해요. 이건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에요.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일이잖아요. 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세트? 맞아요. 저도 그 새끼손가락 얘기를 읽으면서 그녀가 여기서 좋은 변호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카이도 관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그를 없애거나 양육권을 원했다고 말할 순 있지만 실제 행동은 다르니까요. 게다가 그가 죽었다는 증거로 새끼손가락까지 원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마피아 영화 대사 같았죠. 그리고 그건 또한 그녀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나는 우리 아빠와 카이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기 더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그녀가 문자로 그의 죽음 증거로 새끼손가락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건 또 다른 명백한 행동입니다. 그건 음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기소될 행위죠. 그들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스 주커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비 곤잘레스는 보석 보증업자의 도움으로 $200만 보석금을 냈습니다. 그녀는 GPS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거주지인 하와이 그리고 플로리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잭 에이버리와 딸과 연락할 수 없고 3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카이 코드레이는 목요일 LA 카운티 구치소에 입감됐습니다. 그의 보석금은 $2천만 결정됐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번 크라임 픽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자넷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